자, 이제 요번에 볼 것은 임시심리학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기 전에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아, 이거 이상하겠네. 잠깐만요. 자, 그럼 인지심리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네 번째 보면 임시심리학 분야에서도 뼈아지의 발달 접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에 따른 컴퓨터가 그 보통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듯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 유사한 한계도 있다는 거죠. 이를 N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임시심리학에서는 이제 교육학 시간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듯이 5+2 정도 단기 기억에서 수용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3개에서 7개인가요? 예. 요 정도 이제 수용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정보를 처리한 역량을 뜻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기종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 처리 능력에서 차이가 났듯이 개인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사 이해는 삐아짓식 발달 단계보다는 정보 처리 능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은 삐아제 이론이 주장한 같이 발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 역사 이해 정보 처리 능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역사 이해가 발달 구조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역사 이해를 삐아제식 발달 단계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말이냐? 어, 삐아제식 발달 단계보다는 역사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어, 장기 기억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야. 제가 관련된 것들 좀 도식화를 좀 시켜봤어요. 정보 처리 이런 개념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내에서 감각 동작기가 발생이 돼요. 무한 용량을 수용하죠.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예, 주의에 집중해야 돼. 집중 안 하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죠. 그래서 요때 주의 집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억은 단기 기억이죠. 그래서 5 플러스 마이너스 2인가? 아, 제가 말하려고 했네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예. 저는 이제 교육학을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5개에서 9개 정도의 순식간에 단기 기억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순식간에 뭐 전화번호 5개나 9개 정도만 외우지 그 이상을 넘어가서 외우지 못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5개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순식간에 기억하는 거는 자, 이것을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 부호화하면 이제 이건 뭐 여러 학습을 통해서 이제 부호하는 거죠. 학습을 통해 기억에서 장기 기억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이걸 인출할 수 있어요. 단기 기억. 단기 기억을 인출하면 요게 똑같이 5개를 인출하지만 좀 넓은 범위에서 그걸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넓은 범위에서 기억을 함으로써 이걸 이제 뭐냐면 효율적으로 이제 어 역사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간 역사 사실이나 내용이죠. 사실과 내용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적 사실을 많이 그 역사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발달 단계가 아니라. 자, 하여튼 인지 기억 측면에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천천히 넘어갈게요. 자, 5번째 이제 비판을 볼게요. 자, 5번째 비판을 보면 삐아제 이론을 비롯한 심리학 연구는 교육학에 별 쓸모없다는 가감한 주장도 증명했다. 자, 이런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역사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초등학교의 역사 수업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더불어 학생들은 보통 기본적인 역사 개념이 부족하지만
교육적 입장에서 역사 지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뼈아제식 심리학 연구를 밝힌 데 아동의 개념적 한계를 고려해서 역사를 가르치는 입장, 그 개념 발달 규범에 대한 뼈아제식 주장과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저촉하는 견해도 거부한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떠한 그 역사 지식이라도 어떤 개념이라도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가르칠 수 있는 방법만 개발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역사적 개념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간이라는 사람, 이간. 요 관련돼서 이간은 이 첫 번째 이제 뭘 제시했냐면 어떠한 개념일지라도 필요할 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는 거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 용어나 개념도 가르치면 결국 아이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앞에서 이제 남색 책의 시험 연구 내용하고 일맥상통해요. 두 번째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 아동들은 동화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성과 악, 사랑과 믿음, 그다음 미움, 용기와 비겁함 같은 대비적 개념을 이용하여 상상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양 대비적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이제 성과, 사랑과 믿음, 용기와 비겁함, 네. 이런 방식들을 이양 대비적 방식이라고 해요. 이양 대비적 방식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죠. 예. 그게 02년 기출문제일 거예요. 02년 기출문제. 그래갖고 이제 단군 신화 관련돼 갖고 한번 문제가 나왔어. 곰의 어떤 그 인내와 그다음에 호랑이의 성급함을 대비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뭐냐면 쉽게 접근해서 그 어렵다는 고대사도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영역 중립인지론에서는 환경학대법 따라서 고대사는 애들에게 가르칠 수 없죠. 왜? 추상적으로 너무 먼 시대잖아. 근데 가르친 방법만 달리하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거는 뭘 깨기 위한 거야, 동시에. 그 당시 영역 영일론에서 주장하는 환경학대법을 깨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지역학대 접근법이 환경학대법이에요. 그게 이게 예전에 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환경학대 비판 내용 관련돼서 자, 그래서 이간의 입장에 따라서 역사와는 별 관련이 없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의 개념이 확대되어 고려하여 작성한 지역학대 접근법, 그러니까 환경학대법의 사회교육과정은 넌센스다. 그래서 이들은 가르치는 교과 자체가 논리를 중시하며 적절한 교수 기술만 마련한다면 아동들이 어떤 개념이든 가르칠 수 있다. 이 뒷문장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적절한 교수 기술만 마련한다면 아동들에게 어떤 개념이든 가르칠 수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항 대비적인 내용은 방식은 이간의 이항 대비적 내용은 갈색책이 있어요. 갈색책에 설명돼 있는데 제가 이걸 갈색책을 이렇게 강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한다 생각하고 했는데 깜빡 안 했어. 그래서 나중에 갈색책 강독 따로 이제 할 때 그걸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그 영역 고유인지 입장에서 삐아제 삐살렘 모델 비판한 내용들을 파란 책과 남색 책에서 이제 한번 찾아서 읽어봤어요. 예. 그러면 쭉 이제 또 넘어가서 뭘 보냐면 쭉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이제 각자 보시고 몇 페이지 펴시냐면요. 예, 남색 책 남색 책 몇 페이지 펴시냐면 이게 몇 페이지다?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왔네. 345페이지 펴보세요. 345페이지. 자, 역사적 사고의 영역적 특성을 볼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영역 고유인지론 입장이죠. 네, 이거는 아까 지금 읽었던 영역 고유인지론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 이론자 입장인데, 자, 얘네들은 이제 역사적 사고의 고유성을 주장하잖아요. 얘네들 입장 볼 때는. 자, 그러면 그들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앞에서는 영역 고유인지론자의 입장도 이제 얘기했고, 여기에 따라서 영역 고유인지 입장에 따른 역사적 사고의 고유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피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영역 고유인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고가 모든 교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자, 이들은 사고 과정의 지식 내용과 무관하지 않으며 동일한 인지 발달 단계 학생이라도 특정한 학습 과제에 관계없이 비슷한 인지 활동을 수행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 특정한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성숙이나 발달이 아니라 내용 지식의 성격과 양, 그리고 구조 및 사고 기능의 상호관계의 결과다. 아까 처럼 읽었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사고 기능 기술과 전략은 학습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본래 사고란 문제가 제기된 지식 영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어려운 것이고, 사고 기능은 각 학문의 지식 영역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의 과정도 기반이 되는 지식의 복합성과 다양성, 방법론에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사고의 보편성을 뭐냐면 부정하고, 각 지식의 내용에 바탕으로 한 어떤 복합성, 다양성, 방법론을 이제 강조했죠. 사고 과정도 기반이 되는 지식의 복합성, 다양성 및 방법론을 달라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역 고인지론자들은 아동의 인지 유형이 과목, 교과목의 특성, 학습의 과제 성격, 교수 방식, 교수 및 교수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본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학습 능력은 인지 발달 단계가 아니라 특정 영역을 지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구조하고 통합되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과목의 특성과 학습까지 성격, 교수 방식 등등등 해갖고 특정 영역의 지식에 대한 개념을 구조화되는 거,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자, 사고는 특정한 지식 영역의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식 영역에 쉽게 전이되지 않는 걸 본다. 그래갖고 이제 뭐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국어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건 아니죠. 자, 여섯 번째로는, 자, 인지 능력은 각 영역별 지식 체계의 형성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제와 관련된 지식의 양의 구조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학습 발달보다는, 그런 단계보다는 이 지식의 양과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연구론의 입장이에요. 연구론의 입장. 이거는 아까 이제 파란 책에서 이제 강독했던 내용에 약간 플러스된 거죠. 그걸 연구론의 입장이고,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연구론의 입장에 따른 역사적 사고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입장에서 본 역사적 사고의 특징을 본 거예요. 여기 부분은 역사적 사고의 특징. 자, 이거 이제 보면 첫 번째로는 연구원 입장에서 이제 역사적 사고 특징을 보면, 자, 역사적 사고는 역사라는 학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능의 하나로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고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역사적 사고 발달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 지식 및 다루는 역사 주제 본질, 교수 방법, 교수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 영역의 지식 특성은 무시한 채 일직선적 단계를 거쳐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 일련의 인지기술 및 전략을 보는 사고 발달 모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일직선적인 단계,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에 따른 사고 발달 모형은 삐아제 필할레 모델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얘들 입장 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부터는, 자, 역사적 사고를 위한 교수는 먼저 역사적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한다는 내용, 구축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기반 구축이 제일 역사 지식의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된다. 지식과 지식의 내용, 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면 연구론 입장에서 보는 역사 교수학습 방법 관련되네. 여기부터 해 갖고 여기까지. 음. 자, 연구원 입장에서 보는 역사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거야. 자, 영역 고인지도는 역사적 사고의 상황 의존적이고 지식 의존적인 것서 한마디로 하면 지식의 내용에 의존하는 사고다. 키워드가 지식의 내용에 의존하는 사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그렇다면 자, 지식 영역에 나타난 고유한 사고 형태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인지 유형의 발달 단계별로 구분하는 가치보다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기르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잖아요. 자,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죠. 일반 사회과학보다는.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도 어디를 강조하겠어요? 역할극을 강조하죠. 역할극. 극과 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맞겠죠. 근데 일반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을 하잖아. 그러면 일반 사회에 적합한 그런 교수학습 방법은 탐구 수업 방법이 있죠. 탐구학습 방법. 물론 이제 사료학습에서 역사에서도 탐구학습 방법을 이용하긴 하지만 주로 이런 고유한 사고 형태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을 달리하면 그렇게 이제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남색책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나아가 교수와 학습의 본질도 각 지식의 영역에서 고유한 사고 형태에 따라 구성된다. 문제 해결 과정도 특정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특정한 지식과 연습이 중요하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내용은 이거 앞에 이제 설명한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극과 수업하고 이것도 연결됐으니까. 세 번째는 자, 교사가 아이고 자, 교사가 지식의 습득과 구조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특정 영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뭐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영역 고인지론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성을 얘기해 보면 그 고유한 사고 형태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지고 당연히 사고할 그 인지 유형이 아니라 개인차를 고려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과 학생의 본질도 각 지식의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도 이런 특정 지식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가 교사의 지식과 습득과 구조화를 용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특정 영역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마지막 단락을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건 도시개혁과 스키마와 관련된 거예요. 스키마. 그래서 스키마 관련된 내용이 뒷장까지 쭉 있어요. 스키마까지. 그래갖고 이제 쭉쭉 있는데 여기까지가 스키마일까요? 예, 이쪽 밑에까지 쭉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요 스키마가 어디에 있냐면 파란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에서 좀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남색 책 내용을 읽어볼게요. 파란 책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253페이지 내용이 있어요. 잠깐 파란 책에 이제 253페이지 내용을 좀 펴볼게요. 자, 여기 스키마가 있죠? 남색 책 여기 스키마 관련된 내용 있고 여기도 이제 스키마 관련된 내용 있죠? 그러면 일단 파란 책에서 좀 개념을 좀 잡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스키마와 관련돼서 대본 지식이 나와요. 대본 지식. 스키마하고 대본 지식이 연결돼 있어요. 자, 아동이 어떠한 익숙한 사건 혹은 대본에 관한 지식의 도식이 획득하는 것에 관심도 고조됐다. 이때 대본이라는 것은
스키마를 바탕으로 한 어떤 사회문화적 그 영역의 지식이에요. 예. 자, 그래서 대본이라는 것은 일단 도식적인 조직화와 같은 것으로서 스키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키마와 관련된 내용이 대본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도식적인 조직화로서 계속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체계이며 특정한 시공간적인 맥락을 적절하게 조직된 행동의 연속이다. 그래서 대본 지식, 스키마의 정의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개서적으로 조직된 거, 시간별로 이제 특정한 시간별로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조직된 행동. 개서는 위계를 가지고 시간별로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야. 그뭐 예를 들겠는데 예를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하여튼 요걸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일 잔치가 되게 어떤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의미에서 대본 지식은 정형적인 영역 특징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주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 대본 지식 자체는 영역 특징적인 맞아요. 근데 이 대본 지식이 스키마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키마는 어디에서 빌려왔냐면 피아제 이론에서 빌려왔어. 그 도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이제 탐구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 탐구책에. 근데 이거를 영역 보윤지론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키마, 그러니까 거의 대본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스키마의 사회문화적 어떤 그 내용을 담아서 대본 지식이라는 걸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영역 특징적이지만 약간의 이제 뭐냐 스키마 자체가 그 연고론의 영향 그 피아제 이론을 영향받았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키마 그러니까 대본식 관련돼서 자 일단 생일 잔치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어머니께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한다고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얘가 생일 그 자취한 얘가 주변의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이제 돌릴 거 아니에요? 오라고. 그러면 초대장을 받은 학생들은 거기 주변에서 생일날 가 갖고 여러 가지 뭐냐면 또 선물 사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인제 생일 축하를 하고 또 놀고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고 돌아가잖아. 근데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어떤 얘가 또 생일 잔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통해서 인제 형성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간다는 계속적으로 그 특정 시공적 맥락을 통해서 계속 조직된다는 거죠. 뭐 요렇게 인제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아 난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또 게시판에 올려놨더라고.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그 예를 또 들었더라고 어떤 분이. 좀 창의적으로 들었어요. 예. 이런 생일 잔치가 아니라 여성분들이 인제 뭐냐면 화장할 때 그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화장할 때. 그래서 먼저 화장할 때 뭐 기초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색조 화장을 하고 그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 순서를 왜냐면 이 대본 지식과 관련됐다. 그 순서가 계소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특정한 시공간 맥락에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냐.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요걸 연상시켜서 보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화장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배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사회문화적인 환경이나 주변 친구들 등등 해 가지고 전문가도 배운 것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연령의 발달 단계에서 배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거죠. 그래서 이 대본 지식은 영역 특정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보면 대본 지식을 응용하면 취약적 아동을 익숙한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관련해서 도출한 시기보다 빠른 시기에 논리적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논리적 관계는 가설 조건적 관계, 인과적 관계, 그다음에 시간적 관계, 가역적 관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이제 생일 잔치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원래 인제 취약적 아동들은 전조작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관계를 알려면 구체 조작기나 형식 조작기는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알 수 없죠. 예. 근데 이 대본 지식을 통해서 이미 논리적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취약적 아동에게. 그래서 요게 조건된 게 이제 가설 조건적 관계라든지 인과관계, 시간관계, 가역적 관계인데 요것도 이제 생일 잔치와 연결돼서 보면 만약 생일을 한다면 이건 가설적, 조건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생일하면 인제 생일 잔치를 하고 물건 사고 그다음에 생일 잔치를 하고 이렇게 축하를 받고 놀고 인과적 관계가 있죠. 그리고 시간적 흐름도 있고 그래서 가역적 관계라는 것은 원래 물건이 늘어났더라도 달라졌더라도 원래 본 상태로 돌아가는 그 성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일 잔치 끝나면 요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일 할 때도 다시 돌아오는 거야. 가역적 관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인제 뭐냐면 그 대본 지식의 유용점이에요. 네 대본 지식의 유용점. 자 그래서 그러면 대본 지식의 인제 한계를 볼게요. 이 대본 지식이라는 게 되게 보면 인제 사회적 행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 여기 대본 지식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행위를 보다 넓은 방식 사회 문화적 특성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부터 장점. 근데 이거는 또 한면은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사회적을 보다 넓은 방식으로 문화적 틀 속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편견이 되겠죠? 어떤 선입견, 선입견, 오개념들이 있어요, 오개념.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대본 지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그런 지금의 현대적 입장에서 과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입견과 오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이제 많이 나는 게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되게 보면 그냥 대본 지식으로 형성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내러티브 안에는 선입견과 오개념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의 맥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선입견과 오개념을 개선할 수 있어. 자, 요 부분은 이제 남색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맥락 부분은 이제 뭐냐면 여기는 파란 책이 있지만 그 관련된 내용은 남색책이 있어요. 자, 그럼 남색책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341페이지 읽어보죠. 자,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독특한 것은 도식의 역할이다. 그래서 파란 책을 이걸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 네. 스키마 또는 이걸 바탕으로 대본 지식 이렇게 부르죠. 자, 도식은 선행 지식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왜냐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 아이고, 여기 문화적 틀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역사적 사고의 발달은 도식의 형성과 관련돼 있다. 사고의 성격 여부는 도식의 특정한 개념 체계와 통합되는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은 새로운 정보 차치만 아니라 사전 지식의 도식에 의존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서 도식의 역할을 이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스키마 역할. 그래서 이제 스키마는 이제 초보자와 전문가 사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초보자, 전문가를 이제 각각 나눠서 이제 얘기해 보는데 초보자는 개별적인 정보를 나열할 뿐 지식의 재구성할 수 있는 도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초보자는 직접 접할 수 있는 특정 사문의 중심을 조직하는 정도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이게 지금 당장 접하는 정보에 입각해서 역사적 내용을 조직한다는 거야. 인지활동의 지식이나 인지과정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그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뭐가 부족한 거야? 지식, 경험이나 선행 지식이 뭐냐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매우 다양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내포가 있는 도식을 가지고 있다. 이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도식은 그 방대한 양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 추상적 개념의 원리, 일반화, 이론과 연결되어 조직되었다. 따라서 전문가는 주어진 문제를 일반적인 범죄와는 인식하고 관련 요소를 상호 관련지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론 기술 및 문제 해결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식은 초보자든 전문가든 다 갖고 있지만 초보자는 적게 갖고 있는 거고 전문가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에 따른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초보자 전문가 가진 도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한 거죠? 인지 발달 단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뭐냐면 배경 지식과 관련된 것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보자 전문가가 가진 도시 기차는 인지 발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역사 과정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인지 발달 차이가 아니라 배경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선행 지식이죠. 선행 지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선행 지식으로 바탕 도식.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인제 대본 지식이죠. 대본 지식의 문제점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요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기 현재적 입장에서 사회 문화적 틀 속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선행 지식 안에는 과거에 맞는 것도 있지만 과거적 사실과 틀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오개념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개념. 예. 그래서 요 문제점이 요게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 개념에 있는 도식으로부터 작용된 오개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 오개념을 뭐냐면 곤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곤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이제 접근해서 봤냐면 구성주의 입장이야. 구성주의. 요거는 뒤에 이제 파란 책에 강조할 때 제가 좀 이따 할 텐데, 그래서 구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오개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 갖고 요게 이제 맥락이죠. 맥락. 구성주의에서 맥락을 통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스키마는 이제 바탕으로 해서 대본 지식이 나오고요. 그 여기에서는 스키마와 대본 지식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키마와 대본 지식은 선행 지식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행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문가와 초보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자 근데 선행 이 지식 스키마의 선행 지식은 되게 지금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사회 문화적 틀 속에서 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5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 개념 안에 많은 5개념들이 내포되고 있고, 그래서 이 5개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성주의 이론을 도입해서 맥락을 통해서 이 5개념을 뭐냐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스키마 대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화 방식은 내러티브예요. 이 내러티브 안에 스키마와 대본 지식을 개선할 수 있는 스키마와 대본 지식을 많이 담고 있어. 그래서 이 구성주의를 설명할 때 맥락 부분이 이 5개념 개선할 수 있는 거 이게 내러티브와 연결돼서 지금 나중에 파란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선행 지식과 도식과 관련된 문제 5개념을 변하지 않는데 이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그 5개념을 고정하는 학습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 이게 맥락이다. 그리고 선행 지식과 대본 지식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담고 있는 내러티브다. 그러니까 내러티브와 스키마 대본 지식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파란 책의 구성주의 부분을 이제 볼게요. 이 구성주의 봐야지 이게 이제 5개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 파란 책 구성주의 부분인데 구성주의는 남색 책이 없어요. 남색 책에는 조금만 언급돼 있고 그걸 좀 자세히 풀어갖고 이론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그 파란 책에만 있어요. 파란 책에만. 구성주의는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좀 나왔죠. 맥락도 나오고 뭐 구성주의 구성 요건도 나오고 예,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또 나왔어요. 예, 그 7차 교육 과정에서 교수학습 평가 방법하고 또 관련돼 있고요. 자, 그러면 파란 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파란 책 이 몇 페이지야? 아, 내가 적어놨는데. 네, 잠깐만요. 아유, 직접 찾아야 되겠다. 여기, 네, 여기 있네요. 자, 거기 구성주의 개념과 학습 이론 해가지고 파란 책 257페이지 보세요. 자, 구성주의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남색 책에는 잘 설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뭘 파악을 해야 되냐. 구성주의의 구성 요건, 구성주의 이론의 어떤 구성주의 종류, 예, 이걸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구성주의 종류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맥락의 필요성. 맥락. 그래서 아까 지금 5개념 같은 걸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구성주의에서. 그다음에 수행평가 연결된 거예요. 수행평가. 그래서 구성주의는 지식의 결과가 아닌 지식의 가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수행평가와 연결돼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는 구성주의가 역사 교육에 주는 영향점이에요. 역사 교육 어떤 영향을 주냐? 어, 이제 역사는 교과서에서 암기 과목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시켜 줬죠.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종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공사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맥락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왔어요. 2차 논술형 기출문제. 그때 아마 그 목걸이 사건인가요?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목걸이 사건 계기로 해갖고 이제 그거 소재도 이제 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련돼 갖고 이제 구성주의가 나온 게 이게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때 한 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구성주의를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앞부분은 구성주의 특징들이 쭉 나와요. 자, 구성주의 인식론 관련된 내용인데 구성주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 지식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 지식은 외부로부터 그대로 수용되는 게 아니라 인식 주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때 인식하는 주체는 교실 상황에서는 학생이겠죠. 학생. 그래서 이제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원주의 사회의 다양한 가치 인정하면서 자,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강의의 인식론. 그러니까 인식론의 인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주의를 교수학습방법으로 인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식론이에요. 근데 인식론의 인식론이야. 그러니까 인식론의 큰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 인식론은 뭐냐면 지식이 생성하는 과정을 밝히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뭐 경험론이라든지 합리론이라든지 간접론 다 인식론이죠. 여러분이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죠? 경험을 통해서 알죠. 그 지식이 형성된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러면 어떤 이제 합리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 합리론은 지식이 죽는다는 거는 내가 예전부터 태어날 때 알고 있어. 다만 잠깐 잊혀질 뿐이야. 근데 이걸 계속 사색을 통해서 하면 지식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는 거. 예.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었지만 이걸 사색을 통해서 계속 하면 그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깨우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인식론의 인식론, 그 상위의 인식론을 구성주의로 한다. 지식의 생성 과정을 하는 인식론의 상위 구조, 인식론을 구성주의로 한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해요. 개인의 개별적으로 인지작용을 중요하는 인지적 구성주의인 삐아제 인지발전론과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 및 구성 간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전제하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를 비고치피 발달 심리학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인지적 구성주의, 삐아제 이론, 그 다음에 여기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비고트키스 이론. 자,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구성주의 이론은 두 가지 쓰시오. 구성하는 이론. 요걸 쓰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인지적 구성주의라는 것은 동화, 조절, 평형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도식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죠. 도식의 내용이 변하는.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는 비계 이론이라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비계 이론은 건물 세울 때 철골 올리잖아요. 철골에 철골 사이에 비계를 이렇게 설치해 갖고 단단히 묶어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선행 학습자, 그러니까 좀 약간 우수한 학생이나 교사의 도움으로 예, 그 좀 약간 좀 뒤처진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이제 뭐냐면 끌어올려서 상호작용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는 이렇게 그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반면에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상호 교류에서 이제 발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주의가 형성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 구성주의 인식론에 입각해 보면 수동적, 반복적, 단편적 지식 정보 대신에 학생의 능동적 학습을 중시 여기는데, 그래서 지식의 등은 선행 개념을 재구성하거나 혹은 인지 도식을 재현하는 걸 보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간직하고 선행 개념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했다. 자, 인지 도식은 스키마죠. 스키마 또는 대본 지식이다 그죠? 그래서 대본 지식이 강조되는 것은 선행 개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선행 개념 속에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5개념이 되게 많아요. 5개념이. 그래서 이제 이 5개념을 구성주의 이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개선을 해보려고 했어. 예. 그럼 읽어볼게요. 자,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기본 관심 중에 하나는 아동의 기존의 선개념, 5개념의 학습을 얼마나 교정되는가를 것이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그것을 선행 지식과 관련시켜서 학생들의 능력을 어떻게 배양시키는 데도 관심을 둔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습에서 선행 개념은 아동의 역사 이해와 재구성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가 어떤 관점이나 신념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것처럼 아동도 나름대로 역사 이해를 가능케 하는 선행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역사에서 선행 개념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선행 개념, 이 5개념을 교정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죠. 뭐 일베 사이트 가갖고 강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이렇게 배운 그런 애들은 이런 나름대로 선행 개념을 갖고 있죠. 이 선행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역사 수업을 접하면 막 인지적인 이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반발감이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학생 교사 입장을 딱 그래 너 그러면 자유로운 사고 방식이 좋으니까 그런 관점 가져 좋아. 그렇게 말하면 좀 약간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제 5개념이죠. 폭동이라고 보는 거는. 자, 그래서 이거 교정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이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강의 듣고 이게 무슨 5개념이야?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게시판 내용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거는요? 예. 하여튼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 또 내러티브 형식에도 관심이 많은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내러티브 형식은 뭐와 연결돼 있죠? 앞에서 이제 스키마, 그러니까 대본 지식과 연결돼 있어. 왜냐면 이 내러티브 내용이 사회문화적인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했어요. 스키마를 바탕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 내러티브 안에는 뭐도 갖고 있죠? 5개념도 상당히 많아. 예, 잘못된 5개념. 그래서 이걸 본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다음 장 넘어가면 여기 구화식 내러티브 보죠. 여기부터 구화식 내러티브. 자, 구화식 내러티브는 일관성 있는 구조로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이입을 고치는 효과적이지만 공상적인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홍용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내러티브는 이른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양날의 칼은 이제 뭐냐면 음, 이걸 검이라고 하죠. 도는 이제 한 면만 있는 거고 날이 검은 양쪽에 있는 건데, 주로 뭐 노마 시대 때 많이 사용했던데요. 목을 칠 때 되게 막 썼죠. 날카로운. 여기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거는 자기가 잘못 치들리면 자기도 다칠 수 있어. 남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럼 좋은 점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어죠. 이런 걸 통해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이입을 고치키는 데 효과적이죠. 어. 근데 두 번째는 공상적 꿈이라는 걸 예전에 얘기했죠. 공상적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걸 호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런 내러티브가 인간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또 아동의 상상력을 통해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자주 혼돈하는 익히는 5개념이 많이 발생되죠. 예. 지식형의 초보적 개념을 형성해서 참고할 때만은 맥락을 제공할 필요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5개념들
잘못된 개념들을 고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맥락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화, 조절, 평형에서 앞에서 이제 잘못된 5개념은 동화에 속하죠. 동화를 뭘로? 조조를 통해서, 조조는 맥락을 집어넣어야 돼. 예. 피아제 이론에서 하면 그럼 맥락이 뭐냐? 이 맥락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맥락이라는 것은 자 역사적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에는 개관을 포함됨으로써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가 이야기 형식의 단계적인 가공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내용과 이해된 탐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맥락의 내용들, 역사의 사건들의 주제, 배경, 연대기에 대한 개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역사가 이야기 형식의 담겨진 가공의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이해된 탐구의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러티브가 그 당시 그 스키마, 그다음에 대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근데 그 내러티브는 양면의 칸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공산적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혼용해서 5개념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5개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맥락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밑에 이제 구성주의 인식론인데, 요거는 그냥 대충 중요한 내용들만 읽어볼게요. 여기는 주요 내용이 종전에 이제 그 역사라는 과목이 딱딱 암기 과목으로 이제 인식되는데, 역사는 원래 암기 과목이 아니라 원래 열려 있는 과목이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근데 이걸 인식시키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 구성주의 인식론을 통해서 원래 역사학이 갖고 있는 또 역사 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되살려주고 환기시켜준다. 그래서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의 과목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시켜주고요. 그래서 이게 입각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가정 같은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뭐냐면 구성주의가 필요하다 있어요. 근데 이 구성주의 필요하다는 것 내용이 좀 없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쓰여져 있죠. 자, 중요한 내용만 이제 발췌독할게요. 이 부분을. 자, 뒤에 넘어가서 다음 장 넘어가면 자, 구성주의 인식론의 시각에서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진 지식체계로서 시간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조직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틀로 받아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사실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접하게 된 사실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건 간의 해석과 관계를 조망하는 과정이다. 이 해석의 틀은 사색적이고 잠정적이고 새로운 정보나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죠. 항상 이제 변화 가능하죠. 또한 역사 해석은 현재적이며 의도적인 것으로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문제를 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러한 입장에서 해갖고 좀 밑에 두 번째 대답 볼게요. 자, 학생들 역사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당연하다.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역사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학관 5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이 5개념이라는 것은 역사적 내용에 대한 5개념이 아니라 역사 지식이 어떻게 생성이 된 5개념이에요. 이거는 역사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건 인식론에 관련된 문제죠. 학생들 인식론, 역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식론은 뭐냐면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를 학생들이 암기하는 대상으로 이게 이제 그러면 지식을 습득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실제로 역사는 그게 아니죠. 역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답이 없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암기 과목이 아니고 해석의 과목이죠. 자,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 인식을 못 시켜주는데 그냥 구성주의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준다. 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교사와 교과서가 역사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역사 해석과 기술이 맥락 속에서 창조되고 의도된 것이며 잠재적인 걸 깨닫지 못한다. 원래 역사 해석은 그런 건데 창조되고 의도된 거고 잠재적이다. 예, 이게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학문 또는 교과의 특별한 탐구 방법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이해와 신념의 복잡한 체계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시험에 위한 암기할 기억할 별다른 가능성 없는 사실을 하나의 묶음으로 강조하는 게 있다. 예, 지금 중고등학교 이제 뭐냐면 그 특징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식을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학생들이 탐구로서 역사를 이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 방법은 지식의 결과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가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방법론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탐구로서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려면 교사의 설명과 교과서의 서술을 잠정적인 걸 보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가능한 의견 정도,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대표적인 의견 정도 본다는 거죠. 자, 비판적 질문과 토론을 장려해야 된다. 자, 이러한 방편 하나로서 음악, 미술작품, 시, 필름 같은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어울려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역사가들은 정형적 역사 소설 방식 이것 때문에 설화 이야기, 분석적 설명으로 그들의 해석을 토론하지만 역사에서의 근거인 구전, 음악, 미술, 그리고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는 모두 인간이 그들의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등등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평가 방식도 당연히 어떤 방식,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구성주의야. 이게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그래서 예전에 이 수행평가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수행평가는 이제 할 때 다양한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한번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성주의 끝났고 하나 이제 더 추가하자면 이제 인지구조하고 학문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구성주의 관점에서 좀 접근한 거예요. 자, 일단 인지구조 측면에서는 이게 뭐야? 인지구조는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수용하느냐. 학문의 구조는 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당 학문의 논리적 체계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학문의 구조만 강조했어. 그래서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우면 곱셈 나눗셈하고 1차 방식, 2차 방식, 3차 방식,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학문의 체계를 했고 역사도 이제 이런 단계를 밟았죠. 예. 자, 근데 막상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전문가 입장 때 이게 체계적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애들의 인지 구조 안에서 수용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따로따로 놀아. 이해가 안 돼. 어. 그래서 이거 좀 안 되겠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인지구조, 학문의 구조를 합쳐보자. 그래가지고 무슨 이론이 나오냐면 뒤에 보시면 독자 반응 이론이 나와요. 독자 반응 이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독자라는 이게 독자는 누굴 의미하냐? 학생을 의미하죠. 학생이 교과서 읽을 때 어떻게 반응한 거를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인지구조 측면과 그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뭐냐면 학문의 논리 구조, 학문이 뭐라죠? 네. 학문의 구조를 서로 결합시키는 이론이 독자 반응 이론. 그래서 넓게 보면 구성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 반응 이론만 읽고 끝날게요. 자, 학생들의 사고를 일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탈피하 그것이 실제로 역사 내용에 접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 예.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구성주의 키워드야. 자, 상호작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보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그것을 읽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한 것이다. 최근 독자 반응 이론이라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그 독자와 테스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탐구하는 시 별개로 진행은 그런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연구와 교과서 내용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접목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구성주의하고 여기 보니까 또 하나 더 있네 또 해석학적 연구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인지구조와 학문의 구조를 좀 결합시킨 독자 반응 이론 개념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온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거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파란책에 있는 구성주의 예비를 좀 끝났어. 그러면 다시 그 남색책의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갈게요. 남색책의 내용을. 자, 남색책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43페이지 보세요. 인증적 사고예요. 인증적 사고.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겠어요? 다 기출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기출.
이 인증서 사고가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왜냐면 04년도에 나왔고 정확한 연도는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객관식 기출에 한 번 더 언급됐거든요. 나올 때가 됐어요, 인증서 사고. 자, 인증서 사고가 강조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 때문에? 역사적 사고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인증적 사고가 강조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보기 전에 인증적 사고의 이제 발전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자, 인증적 사고의 그 시초를 이제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은 퍼스예요, 퍼스. 퍼스가 뭘 주장하냐면 이 퍼스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과학 철학자예요. 예, 과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가설적 추론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예, 이걸 이제 기추법이라고 또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뭐 물리학이다, 지구과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퍼스의 이론을 역사학에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피스야. 근데 필스의 그 퍼스의 가설적 추론은 좀 약간 역사학에 도입하기 맞지가 않아서 요 가설적 추론에다가 약간 이제 뭐냐면 뭘 기납적인 어떤 사고방식, 기납적 추론을 결합을 시켰어. 그래서 이걸 이제 인증적 사고라고 했어요. 인증적 사고. 물론 인증적 사고는 역사학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에도 적용돼. 근데 과학에서는 과학의 인증적 사고는 가설적 추론하고 연역적 사고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기납적 사고도 많지만 예, 가설적 사고가 연역적 추론이 이제 추론이 이제 결합되지만 필스는 여기는 가설적 추론하고 기납적 추론을 서로 결합시켰어. 그래서 요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부수라는 사람이에요. 파란 책에서 이제 나왔던 사람이죠. 예. 이 부수는 여기에다가 이제 인증적 사고에다가 뭘 같이 플러스 시켰냐면 이걸 실험 연구를 해서 검증을 했어. 예. 그래서 파란 책이 부수에서 부수 이론 나오지만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인증적 사고가 이제 제시되었다. 그래서 역사의 고유성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증적 사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적 사고 논의에서 읽어보기 전에 두 번째 제가 뭐냐면 그 강의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강의 인증번호는 14번. 14번이에요. 14번. 두 번째 강의 인증번호는 14번. 14번. 자, 그럼 인증적 사고 이제 읽겠습니다. 자, 역사적 사고 논의에서 영역 중립적인 인지의 반론으로서 제기된 것이 역사적 사고의 인증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예, 요거. 그래서 인증적 사고는 처음에 철학자인 퍼스, 과학 철학자인 퍼스가 가설적 추론에서 이제 제시한 거예요. 가설적 추론. 이게 인증적 사고의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이제 기납적 추론이 플러스된 거죠. 야, 그래서 인증적 사고라는 사고 양식은 필스가 고안한 걸 명명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퍼스가 주장한 가설적 추론에 기납을 조합한 개념이다. 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퍼스가 가설적 추론, 뭐 기납적 추론, 연합적 추론되는 개념을 시켰는데 이 퍼스의 이론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그다음 피셔 이론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퍼스는 어떻게 이제 추론을 세 가지 나누냐? 첫 번째 영역적 추론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납적 추론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가설적 추론이 있어요. 자, 영역적 추론은 여러분들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추론이에요. 일단 법칙이 있으면 이 법칙 속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거지. 이 주머니에 나온 콩들은 모두 하얗다. 그러면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 나왔다. 그래서 이 콩은 하얗다. 이런 식으로 기납적 추론은 구체적 사례 속에서 모아가지고 어떤 법칙을 꺼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 나왔다. 이 콩들은 하얗다. 예, 이 주머니에 나온 콩들은 모두 하얗다. 이런 거지. 자, 근데 이런 영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은 단서가 있어. 일단 통제 가능해야 돼. 변수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 가능한 실험 상태가 가능한 상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이제 관찰 가능할 수 있는 거야. 관찰 가능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통해요. 근데 이제 가설적 추론을 이제는 이게 가설적 추론을 어떻게 이제 쓰냐면 이건 거꾸로 통제 가능할 수가 없어. 변수를 실험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찰 가능하지 못해 지금 현태에서. 현재. 대표적인 게 이제 천문학이나 뭐 지질학, 뭐 자연과학, 지구과학 등등등 이런 데죠. 예를 들어 뭐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 솔직히 인간의 눈으로 관찰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블랙홀 현상이라든지 뭐 저기 뭐 수십만 년 강년에 있는 별들을 관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영역적 추론이나 기하학적 추론을 못해. 통제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 인식 기관을 통해서 관찰 가능하지 못하단 말이야. 그때 인제 가설적 추론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법칙, 결과, 사례가 있는데 요걸 좀 약간 설명하기 전에 이게 좀 어려운데 약간 이제 설명하면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할게요, 가설적 추론을. A와 A 다시 이게 A는 A 다시와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A와 A 다시인데 그래 갖고 인제 A는 이제 연구하려고 이제 대상인데 연구 대상이 관찰이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을 끌어다 쓴 거야,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상황이 맞으면 연구 대상에서 인제 이렇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자, 내가 유라파라는 것은 이제 목성에 있는 위성이에요. 거기에 이제 심해에 얼음 밑에 얼음 밑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 생명체는 그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그 열화 분수구가 생기는 곳에서 어 그 열화 분수구의 이제 열수구, 심해 열수구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유라파를 갈 수 있어요? 위성을 띄울 수 있지만 그 밑에 얼음 두꺼운 밑에 그 있는 여기 심해까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면 이런 가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비슷한 사항을 끌어내야 돼. 자, 거기 우리나라 지구에 보면 제일 깊은 심해가 있어요. 마리아나 해군가? 거기 갔더니 생명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밑에 지열의 심해 열수구 부근에서 막 생명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황이 비슷하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유라파에서는 생명이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법칙이 있어. 자, 이 주머니 속에 나온 콩들은 모두 하얗다. 근데 이 콩들은 하얗다.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 나왔다. 근데 이 콩들은 모든 이 주머니 속에 나온 콩들이 아니라 부분적인 나온 거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요건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왜요? 전체를 추론하는 거죠. 전체를. 그래서 이 콩이 하얗고 이 주머니에 나오니까 요 하얀 부분적인 하얀 콩들을 보고 부분적인 콩들을 보고 이 주머니에 있는 전체 콩들을 추론하는 방식이야. 아까 이제 여기 그 심해의 열쑥을 보고 유럽파의 밑에 있는 얼음 밑에 생명이 살아나는 걸 추론하는 방식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가설적 추론은 천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질학, 뭐 지구과학 등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영역적 추론인 경우에는 대전제가 맞다면 법칙이 맞다면 전제를 받아들이며 논리적 그 결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영역적 추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인가 제시하지 않으며 지식의 진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자,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얻어낸 결과가 대전제 속에 무조건 포함되는 형태를 가지며 새로운 지식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칙만 맞으면 뭐냐면 크게 지식의 변동이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두 번째 기납적 추론을 볼게요. 자, 기납적 추론은 사례의 결과를 통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논리적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아무리 많은 사례의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며 영역보다 그 확실성이 떨어진다. 자, 요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 반증 가능성이거든요. 요거는 칼퍼포가 얘기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역적 추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음. 자, 모든 백조는 하얗다. 백조는 하얗다. 자,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백조가 하얀 것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과는 백조는 하얗다. 결과는 나오죠. 근데 모든 백조가 하얗다고 딱 정의내면 그 이상의 지식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 그냥 관련된 백조들만 찾아갖고 하얀 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기하학적 추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에서 이제 백조는 하얗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얀 백조들을 딱 보겠죠.
하얀 백조. 근데 하얀 백조 외에도 어떤 백조도 있어요. 검은 백조도 있어요. 검은 백조. 예외가 있죠. 하얀 백조가 99%라면 검은 백조 1%야. 그러면 여기에서 검은 백조 예외가 찾아냈으니까 요 앞에 법칙인 뭐야?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그 법칙이 뭐냐면 전제가 아니 법칙이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겠죠. 자체가 뭐예요? 검증 그 자체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나초초는 99%가 그 법칙에 맞더라도 그 검은 백조가 있듯이 1%가 그 법칙에 벗어난 예외적 반증 가능성이 있으면 이 뭐냐 법칙은 확실하지 않은 게 나온 거죠. 이게 기납적 추론이에요. 예. 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가설적 추론의 특징은 자, 법칙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사례의 가능성을 추정해 본 거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처럼 이거는 전 부분 속에서도 전체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법칙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각 법칙들의 특징을 쭉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그 밑에는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예. 참고로 가설적 추론, 역추론, 또 기축법이라고 해요. 이것도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러면 가설적 추론 유용성을 요 부분에 있어요. 가설적 추론 유용성. 그래서 이제 가설적 추론은 그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탐구적으로 생산적인 추론 방법을 한다.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되어 있고, 이처럼 뭐 가설적 추론은 가설 형성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논리적 조작이고 순수 가설로부터 필연적 결과 비결로 나타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설적 추론 엄연한 논리성을 가진 과학적 추론이며 새로운 지식을 낳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영역적 추론과 달리 비슷한 사항을 꺼내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천문학이라든지 지질학이나 이런 수많은 이론들은 이 가설적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제 나오는 거는 픽션이야. 예. 픽션 이론부터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설적 추론하고 이제 픽션은 설명적 가설을 만드는 가설적 추론과 거기다 뭘 플러스 시키냐면 기납적 추론을 이제 해서 그 새로운 사고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앞에서 인증적 사고죠. 인증적 사고.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걸 구하는 이유를 여기에다 적어놨어요. 인증적 사고를 구하는 이유를 보면, 자, 가학적 추론이 하나의 가설적인 추론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믿을 만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역사 사고 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픽션은 인증적 사고,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사고를 한 이유는 아마도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론하고 가설 사원 단가와 그 가설도 기납적으로 따지는 확정 단계가 있다는 인식이 걸거다. 그래서 요 가설적 사고는 이제 가능성을 보는 사고죠. 근데 가능성 가지고 역사적 팩트를 검증할 수 없죠. 당연히 이 가능성을 세우고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가설 기납적으로, 이 기납이 뭐야? 사실 사료를 바탕으로 그냥 검증하는 거야. 먼저 가설 세워서 가설적 사고를 한 다음에 그 가설적 추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설적 추론을 기납적 사고로 이제 뭐냐면 검증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를 이제 좀 이해하려면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사료를 이제 좀 논문 자료를 이제 좀 제시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사료 해석 단계에서 인증적 사고의 역사의 사례인데 관련 논문 내용이에요. 자, 1단계는 일단 사료 자체를 이제 있는 역사적 사실을 파악해야죠. 팩트를 파악하고, 자, 그리고 이제 2단계에 이제 넘어가면 사료의 역사이익을 증거 삼고 사료의 외형적인 내용들만 봐요. 자, 그러면 외형적인 내용들 보는데, 그러면 내용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 속에 있는 뭐도 봐야 돼요. 내포적 의미도 파악을 해야겠죠. 내포적 의미도.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인증적 사고가 나타나냐? 3단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징적 상당히 왜 나타나냐? 일단은
인간의 외면 같은 경우에는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내면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해야겠죠. 상상을 통해서 뭘 해야 돼? 가설적 추론을 해야 돼. 예. 그래 갖고 사전 속 그 뭐냐면 일부분을 찾아서 나름대로 가설을 만드는 거죠. 나름대로 일부분 사료를 찾아서. 그리고 2 단계는 뭐냐면 이걸 기납적 추론을 해야죠. 기납적 추론은 사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죠. 예. 요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된다. 3 단계. 자, 그 예를 여기에서 이제 두고 있어. 그 사료 해석당에서 인제 인증사론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원의 인제 뭐냐면 그 아들들이 내부 다툼을 했던 것이 그 첫째 부인과 둘째 아들 사이에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이제 싸움 때문에 일어났고 결국엔 건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왕권 다툼 때문에 몰락했다. 이렇게 인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료 2번에 보면 사료 내용에는 그렇게 있지만 이런 인증적 사고를 도입을 해 보니까 건원의 입장은 주로 인제 그 당시 백제가 힘이 약하니까 그냥 차라리 고려에 투항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제 뭐냐면 첫 번째 아들들은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대고려 강경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외교 정책들이 갈등이 결국에는 아들들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건원을 금산사에 유폐했다. 이런 식이 나온 거야. 자, 이걸 알려면 사료의 외면적인 내용보다는 내면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증적 사고 인간의 내면을 이제 파악해서 가설적 추론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기납적 사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역사적 어떤 사료 방식은 해석 방식 이 방식을 택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증적 사고는 인간의 외면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강조해요. 내면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표현하죠. 예. 좀 이제 읽으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수로 넘어가죠. 부수. 이 사람이 중요해. 이 사람은 피셔의 견해를 뭘로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을 했어요. 자, 그럼 보면 이 부수도 역사적 사고를 인증적 사고로 이제 보았고, 그것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상상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자, 요때 잃어버린 세계란 건 뭐죠? 잃어버린 세계는 사료에 보이지 않는, 사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면적인 거야. 그래서 이 내면적인 것들은 상상력을 이제 통해서 감정이입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증적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인증 사고는 내면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역사적 사고가 영역에서처럼 엄격한 논리적 추론을 위준하고는 상식적 판단을 위준한 사고고, 증거의 외면에 나타낸 사실만 아니라 내재된 사상과 의미를 축출한 기납이라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고조한 걸 짐작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내면을 볼 때, 외면을 볼 때 인증 사고가 같이 필요하다. 특히 내면을 볼 때 요 내용들이고, 자, 역사적 사고는 논리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대신에 관련된 사건들 어떤 공통된 주심, 상상의 망으로 끌어내는 것을 모으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요 부분, 요거 기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상상의 망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세계죠. 예. 그래서 외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면적인 기록들을 되게 강조를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면적 기록을 어떤 식으로, 아까 이제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으로 같이 결합돼 갖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잃어버린 세계는 상상을 통해서 재창조했다는 것은 주어진 세계를 놓고 가설을 세우는 허스가 많은 가설적 추론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신뢰성 있게 해석할 수 있대 신뢰성 확보하는 방법, 가설을 세우고 이걸 기납적 추론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관련된 그 사료 내용은 앞에서 예문을 들었죠. 건원의 외교 정책 관련된 부분, 사료 2번 관련된 정책들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내서 가설적 추론을 만들고 사료 속에서 그걸 검증하는 거야. 그래서 가설적 추론과 기나적 추론 이렇게 연결시켰고 사료를 해석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역사적 사고의 결과는 반증적 사고, 영역 추론 결과와 달리 반증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 반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앞에 이 기납적 사고에서 이제 나온 거죠. 기납적 추론에서. 그래서 백조를 따질 때 검은 백조도 있는 것처럼 여러 사례 중에 항상 그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반증 가능성, 그러니까 그 반대된 가능성, 이런 사례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역사의 본성이고, 그 다음에 피처는 이 점을 주목해서 인증적 사고를 보완한 것이라고 짐작한다. 자, 뭐 이렇게 피처의 변화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요. 자, 그 다음에 부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험 연구를 한다고 했죠.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험 연구를 했어. 그래서 이제 실험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1세에서 16세 영국 학생 53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중요한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사진과 그림,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명한 연설이나 자료에 따온 짧은 인용구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분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과제를 부과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이제 학생들이 나타나요.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류,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는 좀 구체적인 수준에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수준에서 분류한 거죠. 구체적인 수준에서. 예, 구체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분류를 했던 학생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설명적 어휘를 쓰면서 좀 추상적으로 분류했던 사람들이야. 분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분류와 추상적 그 분류를 한 두 가지 분류로 나눈다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류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수준으로 이제 분류한 그런 것들 이제 학생들 보면, 자, 이게 이제 이 학생들 이제 특징들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아프리카인과 백인의 모습을 보여준 4장의 사진에 대해서 아프리카인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로 분류하는데, 이건 사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본 거야. 그러니까 인종적 모습, 피부색 부분을 보고 이제 분류한 거죠. 흑인과 백인. 자, 그래서 인용구 분류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들을 따로 모으거나 트로몬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으로 분류하는 학생도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트로몬이라는 것은 눈에 그 보이는 이름이나 주의를 가지고 분류한 거죠. 자, 이건 낮은 수준의 분류예요. 예, 낮은 수준의 사고 학생으로서 구체적인 근거로 분류하는 거야. 어떤 원인이나 결과 이런 것들 생각 없이 그냥 구체적인 걸로 분류를 한 거야. 분류. 예. 자, 두 번째 분류 볼게요. 두 번째 분류는 요거 설명적 어휘를 가지면 추상적으로 분류한 애들이죠. 예, 추상적으로 분류한 애들이야. 자, 이들은 이제 똑같은 이제 자료를 보더라도 19세기 말 아프리카 모습을 보여준 사진 4장이 지난 세계 사건을 보여주는 걸 보고 흑인에 대한 백인과 권력, 그러니까 백인의 흑인 지배, 백인은 권력자고 백인이 흑인을 지배했다는 이유로 한데 분류했다. 그 특징은 사진에 나타난 피부색이나 인용꼴을 가지고 핵심 단어나 같이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특징의 근거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내재적 의미와 잠재적 의미를 가지고 분류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상적 개념을 사용해서 분류했다는 거야. 이 분류. 자, 그러면 부수의 이제 평가를 볼게요. 부수의 평가는 두 부류. 그러니까 요때 두 부류라는 건 구체적으로 분류한 부류와 추상적으로 분류한 부류, 이렇게 두 개죠. 자, 근데 이제 이 두 부류도 다 뭐냐면 인증적 사고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 분류도 분류를 했고, 나름대로 기준에서 추상적 분류도 나름대로 분류를 했죠. 근데 둘 다 이제 인증적 사고에서 분류를 했지만 원래는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 그래서 구체적 분류하는 사람들은 좀 정도가 좀 수준이 낮은 단계고 추상적인 분류를 했던 사람들은 좀 높은 단계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부스는 이들 두 부류를 모두 모음적인 창조적이며 상상적 사고를 보였다고 평하면서 이것이 인증적 사고를 했다. 두 부류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인증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뒷부분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처럼 학생들이 보여준 결과는 흥미롭게 구체적 단계와 추상적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부스는 이런 단계에 주목되지 않고 그들이 이제 보여준 인증적 사고에 이제 주목한 거야. 인증적 사고. 인증 사고. 인증 사고는 이제 아까 아침에 이제 말한 것처럼 가설 영역적 사고와 합쳐서 기납적 사고가 추론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얘네들도 그 앞에 구체적 사고를 하는 애들도 가설 사고, 기납적 사고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인증 그 앞에 추상적인 사고를 했던 애들도 가설 사고, 기납적 사고를 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밑에 볼게요. 그는 명시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피셔가 말하는 인증적 사고 측면에서 학생은 자료를 보고 분류하기 위한 가설, 즉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할 걸 생각한 단계, 가설적 추론 단계가 있고 그 가설을 여러 자료를 검증하는 기납적 추론 단계를 거친 걸 간주한다. 분류가 그는 분류했죠. 그래서 즉 첫 번째 분류 학생들은 다양한 가설을 근거해 가설을 세우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설정한 가설 자료를 근거해 기납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셈이다. 반면에 두 번째 분류는 가설을 성공적으로 수립했고 기납적으로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와 두 번째 분류 등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 단계를 하려고 했지만 첫 번째 분류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분류는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설적 추론을 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거기까지 좀 했지만 그래서 좀 유치하고 정도가 좀 수준이 낮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느 수준이 있는 단계에서 가설적 추론을 뭐냐 했다. 이 내용이야. 그 앞 문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면 자, 실험 결과가 나타난 관련해서 볼수는 대다수 학생들이 인증적 사고를 나타나지만 능력의 편차에 따라 지적하면 인증적 사고에도 편차가 생기는 원인을 대학 분석을 결과를 제시했다. 아까 이제 인증적 사고에 편차가 생기는 원인. 앞에 이제 첫 번째 부류는 얘네는 보이지만 제대로 못했고 두 번째 부류는 제가 인증적 사고를 했고 제대로 했고 그래서 인증적 사고를 했지만 첫 번째 부류는 제대로 못한 이유 두 번째는 인증적 사고를 했지만 제대로 한 이유 이런 이고 인증적 사고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능력의 편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요인으로서 교사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는 교사와 학생들의 상관성을 높다는 통계 분석을 기시하면서 학생들의 성취와 관련하여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과 가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이 애들에게 이제 먼저 인증적 사고를 볼 때 어떤 집단 인증적 사고를 되게 높게 하는 집단과 낮게 하는 집단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는데 이건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가치관이 크게 좌우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는 이제 인증적 사고의 요약 부분이죠. 6번대 부분에 인증적 사고의 이제 특징들이 쭉 언급돼 있죠. 음. 자, 게다가 이제 불수가 생각한 인증적 사고력이 난, 자, 인증적 사고력이 난 역사 연구나 이해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나 자료를 토대로 과거 사건이나 주제의 전체적 가설을 만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 개념,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이용하여 그 가설을 확인하는 능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증적 사고력은 지능과 상관관계가 약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이루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능력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두 집단의 그래서 두 집단 다 인증적 사고를 했지만 한 집단은 완전하게 했고 한 집단은 제대로 못했죠. 능력의 편차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부수는 인증적 사고에 나타난 구체적 단계와 추상적 단계에 맞는 학습 계열의 권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래서 능력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능력에 맞게 좀 못한 애들은 그에 맞는 또 인증적 사고 개발한 그 교수학습 방법 필요한 거고 그리고 추상적 단계에서는 두 번째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좀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있고 밑에는 뭐 인증적 사고하고 이제 뭐 과학적 사고 관련된 내용인데 되게 인증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나 그러니까 인증적 사고가 역사에서만 활용된 사고가 아니라 과학에서 활용된 사고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가설적 추론하고 영역적 추론이 결합된 방식인데 반해서 그다음에 이제 역사에서는 그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 서로 결합하는 거 좀 약간 결합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객관성을 볼 때 한 가지 답을 딱 추가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인증적 사고에서는 그 방법 정확하게 이제 뭐냐면 그 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인증적 사고를 이용한 반면에 역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의 잠정성을 인정해요.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증적 사고는 하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구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용한 거지 과학적 사고처럼 이렇게 딱 답을 정해 놓고 요걸 찾기 위한 그 방식으로서 인증 사고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그럼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자, 인증적 사고는 역사에만 활용한 독특한 사고가 아니라 과학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가설적 추론은 일반적으로 과학적 사고를 부르는다. 그리고 가설적 추론의 결과는 영역이나 기납에 의해 검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영역을 더 강조해요. 과학에서는. 그다음에 기납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에서 인증적 사고죠. 요게 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인증적 사고가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기 역사적 사고에서 말하는 거죠. 과학에서는 가설적 추론과 영역적 추론의 조합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냐면 그 인증적 사고에서 보이는 그 역사와 과학의 차이점이야. 인증적 사고를 어떤 식으로 역사와 과학이 이용하는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자, 왜냐하면 과학은 잠정적 권력을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머물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역사는 잠정적 권력에 머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해석 다 나중에 다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독특한 역사적 사고로서 인증적 사고를 거듭한 것은 아마도 결과의 객관성 여부일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두 번째인데, 자, 인증적 사고를 도입한 이유는 자, 결과 잠정성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불가피하지만 잠정성에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야 돼. 여기에서는 확실한 결론, 정확한 답을 원하는 거죠. 법칙성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역사학에서는 잠정된 결론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증적 사고는 역사의 독특한 사고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잠정적 결론은 그냥 이건 가능성 있는 의견이야.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그에 대한 또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학에서 이제 인증적 사고, 과학과 역사에서 인증적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점을 이제 볼 수 있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인증적 사고의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예, 좀 쉬었다가 내러티브적 사고를 또 넘어갈게요. 내러티브 사고. 예, 요거는 약간 이제 뭐냐면 요 부분은 이제 그 남색책 부분은 그냥 설명 부분이에요. 뒤에 이제 파란색 부분과 그 뒤에 이제 있는 갈색책 광도에서 이제 내러티브 부분이 좀 많거든요. 좀 쉬었다 할게요.